안녕하세요. 아들을 둘이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분명 아들 하나 낳아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남편도 애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 화목한 부모님들을 보면서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네요. 전라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도 서울에서 하게 됐는데 요새는 자꾸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떠올라요. 친정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배추 농사를 계속해서 지으셨어요. 부모님은 배추 농사를 하시면서 저와 여동생을 훌륭하게 키워주셨답니다. 그야말로 배추 농사도 자식 농사도 모두 잘 해내신 부모님이 새삼스럽게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가정을 잘 꾸리고 살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머니는 가정교육에 엄청 신경을 쓰시던 분이셨어요. 평소에는 한없이 잘해주셔도 저와 여동생이 조금이라도 예의 없는 행동을 보이면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무래도 동네가 작다 보니까 길을 걷다가 동네 어른들을 마주치면 서로 대충 건너 건너 아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동네 어른들을 보면 꼭 인사부터 하라고 강조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 둘이 길을 걷다가 동네 어른분께 인사를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엄마는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혜정아, 엄마가 동네 어른들한테 인사하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왜 방금은 인사 안 했어? 엄마가 너 인사 하나 안 하나 다 보고 있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 핑계 대지 말고. 앞으로 어른들 보면 꼭 인사부터 해. 엄마는 특히 어른들한테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밥을 먹더라도 늘 밥상 예절을 지키면서 먹었습니다. 엄마는 상을 다 차려놓고 나면 꼭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혜정아, 엄마가 상 다 차려두면 뭐 하라고 했지? 아빠한테 가서 아빠 진지 드세요 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옳지. 얼른 가서 아빠 모시고 와. 밥을 한 끼 먹더라도 꼭 이렇게 배울 것들을 알려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런 엄한 엄마와 달리 아빠는 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 특히 술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술이 좀 들어가면 노래를 자주 부르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빠 때문에 지금도 트로트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또 아빠의 개그는 중독성이 있는 아재 개그도 많이 하셨어요.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좀 심심하다 싶으면 괜히 절 불러서 엉뚱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혜정아, 너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왕이 왜 궁에 가기 싫어해요? 그게 뭔데요? 모르지? 궁금하지? 네, 궁금해요. 왕이 궁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건 궁시렁, 궁시렁이야. 정말 어이없는 개그를 하고 아빠는 뭐가 그렇게 신나는지 혼자 배를 잡고 웃으셨어요. 이렇게 들어도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장난을 말하라고 하면 하룻밤이 꼬박 새도록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개그를 즐기던 아빠는 젊을 적이나 나이 든 지금까지도 이런 한결같은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는 유머러스한 분이셨어요. 엄마는 항상 이런 아빠를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곤 하셨습니다. 애들 데리고 이상한 말장난 좀 하지 말고 책이나 좀 같이 봐. 뭐 하는 거야? 집에선 애들도 좀 쉬자. 학교에서 책 많이 봤겠지. 애들이 자꾸 보고 배우잖아. 얘들아, 너흰 어서 가서 책 봐, 책. 엄마 아빠는 이렇게 정반대의 성격이었어요. 오히려 저희는 엄마가 교육에 신경 쓰다 보니까 좀 더 엄하셨고 아빠가 집안 분위기를 풀어주는 역할이었죠. 그야말로 아빠는 집안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두 분이 이렇게 역할이 정해져 있어서 저와 여동생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컸답니다. 그 후 저는 대학교를 서울로 입학했고 여동생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저희 자매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집안에 큰 사건 사고가 없었죠. 지금도 엄마는 저희 자매가 사춘기 없이 바르게 잘 컸다면서 칭찬을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지내는 가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25살이 되던 해 정말 예상치도 못한 일이 터졌어요. 그 사건은 바로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전화였습니다. 아빠는 장난스러운 평소 목소리와 다르게 심각한 목소리로 저한테 전화를 하셨죠. 혜정아, 지금 엄마 쓰러져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가고 있어. 뭐? 엄마가 갑자기 왜 쓰러져? 일단 큰 병원 옮겨야 한다고 해서 가고 있어. 평소와 달리 심각한 아빠 전화에 저까지 당황스러웠어요. 그렇게 서울로 급하게 옮겨진 엄마의 병명은 뇌종양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병명을 듣고 정말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씩씩한 엄마가 그렇게 큰 병에 걸릴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거든요. 저는 곧장 엄마가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척해진 엄마를 보자마자 손을 잡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엄마는 애타는 제 물음에도 아무런 말도 못 하셨어요. 옆에 있던 아빠도 막막한지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어요. 식구들은 그저 애타는 마음으로 엄마 곁을 지키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가 무사히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어요. 그 후 식구들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까지 닿았는지 엄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엄마는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어요. 항암 치료가 힘들 법도 한데 엄마는 저와 여동생 앞에서 한 번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동생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엄마 곁에 있으려고 했지만 엄마는 그런 저희를 내보내려고 하셨어요. 나가 있어. 엄마 혼자 있고 싶어. 당신이 애들 좀 데리고 나가 있어줘. 엄마가 걱정되는 마음에 옆을 지켜주려고 해도 힘든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저희를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엄마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 등 힘든 치료를 거의 혼자서 다 이겨내셨어요. 힘겨운 치료 끝에 엄마는 점점 건강을 회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회복하는 엄마 모습을 보고 그제야 안심이 됐어요. 결국 엄마는 다시 고향 전라도로 내려갈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큰 시련을 겪고 저희 가족들은 더 끈끈하게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됐었죠. 제가 서울로 올라온 뒤로 부모님께 전화도 자주 못 드렸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엄마가 퇴원한 후로 저희 가족은 늘 건강이 1순위였습니다. 아빠도 그런 엄마를 조금이라도 더 챙기려고 애를 쓰셨고요. 저희가 부모님을 걱정하는 만큼 부모님도 타지에 있는 자식들 걱정하느라 바빴네요. 이런 가정이 크다 보니까 저는 결혼하면 꼭 부모님처럼 다정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부모님처럼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30 초반 친구의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와 1년 3개월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 준비까지 이어졌어요. 성격이 저희 아빠처럼 유머러스하고 다정한 사람이라서 참 괜찮다고 느꼈습니다. 그 당시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는 성실하기까지 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갖춘 남편을 놓치고 싶지 않아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하시고는 그 뒤로 별다른 말이 없으셨거든요. 이런 시부와 다르게 시모는 정말 말도 많으시고 화도 많은 그런 조울증 같은 성격이었죠. 도저히 종잡을 수 없이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통에 정말 진땀을 다 뺐습니다. 오죽하면 시부도 시모 한마디에 깨갱할 정도로 시댁은 시모가 꽉 잡고 살고 있더군요. 처음엔 분명히 웃으면서 인사했는데 갑자기 언성을 높이던 시모 때문에 분위기가 냉랭했습니다. 갑자기 시모가 돌변한 이유는 시부의 질문 하나 때문이었어요.
시부가 그때 시모한테 조심스럽게 물었거든요. 여보, 애들 밥이라도 준비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밥? 아니,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지. 밥 먹으러 왔어? 시부의 말에 갑자기 정색하면서 말하는 시모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한테 웃으면서 말하다 갑자기 시부를 보고 화를 내는데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모를 진정시키려고 당황하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저 차 안 마셔도 괜찮아요. 저희 밥 먹고 왔어요. 넌 그럼 그걸 제대로 말을 했어야지. 시부한테 화내던 시모의 불똥이 저한테 튄 거예요. 그 순간 남편이 당황해서 시모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괜히 왜 자꾸 화를 내요? 그만하세요. 처음 인사 왔는데 그러시면 어떡해요? 그래, 내가 우리 아들 체면 생각해서 참아야지. 아들 걱정 마. 엄마 괜찮어. 시모는 남편 한마디에 바로 화난 표정을 바꾸고 차분해졌어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출지 종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기분파 같은 성격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저한테 별로 해를 가하지도 않았고 시댁은 경기도에서 닭갈비 식당을 운영했기에 자주 부딪힐 일이 없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우여곡절 끝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서울에 신혼집을 구하느라 양가 부모님께 각각 5천만 원씩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남편과 저와 모아둔 돈과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겨우 신혼집을 마련할 수 있었죠.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 결혼 시작은 동등한 조건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거의 반반 결혼에 가까운 시작이었고 저는 결혼하고도 계속 일할 생각이었기에 남편과 저는 누구 하나 미치는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무난하게 잘 살 거라고 믿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시모와 마찰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마찰이었어요. 그 당시 결혼식을 올리고 한 달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뜬금없이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야, 혜정아, 너 누구 뽑을 거냐? 네? 저요? 저는 몇 번 찍을 거예요. 솔직히 부모님도 물어본 적 없던 질문에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시모한테 답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다그치면서 말하셨어요. 뭐? 너 머리가 비었니? 너 지금 나라 망치려고 작정했어? 야, 걔는 안 된다. 절대 뽑지 마. 네? 어머님, 솔직히 선거는 자유잖아요. 제가 뽑고 싶은 사람 뽑는 게 맞죠. 얘가 시애미 말에 지금 토를 다는 거야? 네가 정치에 대해 뭘 안다고 말대답이야. 내가 살아도 너보다 더 살았어. 그러니까 무조건 내 말 들어. 네,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노발대발하는 시모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얼버무리면서 우선 알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선거당의 시모는 또다시 저한테 전화해서 황당한 소리를 하셨어요. 너 지금 어디야? 투표하러 가는 거야? 네, 가고 있어요. 그래, 너 누굴 뽑을 거야? 내가 그때 말했지? 꼭 내가 말한 그 사람 뽑아. 그게 우리나라 살리는 길이야. 알겠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투표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렇게 누구 찍으라고 말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말씀과 상관없이 소신껏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뭐야? 그럼 너 내가 말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뽑겠다는 거냐? 그건 모르는 일이죠. 제가 원래 뽑으려던 후보가 어머님이랑 같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저는 어머님 말씀과 별개로 소신껏 찍겠다는 거예요. 너도 참 인생 어렵게 산다. 찍으라면 찍겠다고 하면 될걸. 뭐가 그렇게 어려워? 아유, 답답해 죽겠네 정말. 하여튼 요즘 젊은 것들은 전쟁 한번 겪어봐야 이 세상 무서운 걸 안다니까. 네 마음대로 해.
아주 나라도 말아먹고 집안도 말아먹어라. 시모는 정말 막무가내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여러분들, 선거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뽑는 거 아닙니까? 저희 시모처럼 저렇게 누구 찍으라고 전화 받으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나요? 저는 그때 너무 기가 막혀서 도무지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저희 시모가 특이했던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 사랑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결혼하고 신혼초 때는 시모가 매일 아침마다 전화해서 남편 아침 운세까지 읽어줬어요. 그러면서 시모는 저한테 황당한 걸 시키더군요. 예, 며느라, 오늘 우리 아들 운세를 보니까 행운의 색깔이 파란색이래. 그러니까 속옷색이라든지 뭐든 좀 챙겨줘봐. 네? 저희 옷 다 입고 출근 준비 끝내고 나오는 길이에요. 뭐야? 너 아침 운세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전 그런 거 잘 안 믿어서요. 얘 좀 봐라. 이런 게 다 내조의 시작인 거야. 남자가 바깥일 잘 풀리려면 이런 작은 거부터 하나씩 챙겨야 한다니까. 운이 따라줘야 뭐 일이 잘 풀리지. 아침부터 출근하는 며느리한테 아침 운세 안 보고 간다고 화내는 시모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제 운세도 아니고 남편 운세 확인 안 했다고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모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중요한 거면 제가 남편한테 아침마다 챙겨보라고 할게요. 전 그런 걸 잘 안 챙겨서요. 제가 보고 전달하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보고 실천하는 게 빠르죠. 뭐야? 너 지금 귀찮아서 그러지? 귀찮은 게 아니라 성인이면 자기 운도 자기가 챙겨야죠. 제가 그걸 다 어떻게 챙겨요? 저 늦을 것 같아서 이만 끊을게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저는 선을 그으면서 말했습니다. 솔직히 한번 시작하면 계속 해줘야 할 것 같아 저는 선을 그었던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나자 시모가 가만히 포기했겠습니까? 제가 선을 긋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저한테 화를 내면서 정말 입에 담기 힘든 욕을 내뱉으셨어요. 시로 시작해서 연으로 끝나는 욕도 서슴지 않고 하시더니 세상 처음 들어보는 욕들을 마구잡이로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겨우 전화를 끊고 놀란 가슴 부여잡고 출근을 해야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시모와 있던 일을 다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미안한 목소리로 사과하면서 말하더군요. 나 정말 엄마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내가 다신 그러지 말라고 꼭 말할게.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씀드려. 알겠어. 내가 당신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할게. 그때만 해도 남편은 중간에서 중재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나서서 말리니까 조금 낫더라고요. 매일같이 전화하던 횟수도 줄고 무리한 요구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때만 해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나서주니까 그나마 좀 견딜만 했어요. 그 후 저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입덧이 점점 심해지는 바람에 육아휴직을 조금 일찍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아휴직을 내고 집에 있다는 걸 시모가 알게 된 거예요. 시모는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괜찮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시댁에는 매일 제가 전화하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도 처음엔 제 편을 들어주더니 이런 식으로 분란을 자주 겪다 보니까 나중엔 제 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도 시모 전화에 지쳐서 남편한테 하소연하게 됐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계속 나한테 당신 뭐 먹었는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데 당신이 말 좀 해주면 안 돼? 나 어머님 전화 너무 힘들어. 요즘도 당신 운세 나한테 보내주면서 당신 챙겨주라고 한다니까? 그럼 그냥 좀 대충 둘러대고 끊어. 아니 그리고 우리 엄마가 식당 와서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전화 한 통 하는 게 뭐가 어려워? 뭐? 전화 한 통? 그럼 당신 우리 엄마한테 전화 한 통 한 적 있어?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전화 안 드렸잖아. 남자랑 여자랑 같아? 당신은 출가 외인이잖아. 뭐? 요즘 그런 게 어디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우리 집안에 한 만큼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왜 당신은 안 하면서 나한테 왜 그렇게 많은 걸 바라는 건데? 그냥 말을 말자. 마음대로 해. 저는 정말 남편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어요. 정말 남편은 남의 편이라 남편이라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남편은 제 편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종종 싸우다가 아들이 태어나자 다시 다정한 남편이 됐어요. 아무래도 아이가 태어나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가정적인 가장이 되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이 돌이 지날 때까지 남편은 시모 전화도 대신 받고 분란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었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한 세월이 5년이었어요. 신경전 같은 날들이 흐르던 어느 날, 결국 큰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형님과 제가 시댁에서 김장을 하는 날이었어요. 평소 저와 친했던 형님은 미리 전화해서 걱정하면서 전화도 해주셨어요. 동서, 회사 일로 바쁘면 굳이 안 와도 괜찮아. 아니에요, 형님. 혼자 그걸 다 어떻게 하세요? 꼭 갈게요. 정말 시댁에서 유일한 제 편은 형님뿐이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일주일 뒤 김장하는 전날 밤 제가 딱 맹장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랑 병원에 가느라 시댁에 못 갔습니다. 그때 남편이 큰 시숙한테 전화해 제가 맹장이 터졌다고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댁에 못 갔더니 시모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남편이 큰 시숙이랑 통화하고 있던 와중에 소식을 들은 시모한테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시모의 호통을 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너 지금 누굴 바보로 알아? 너 김장하기 싫어서 꾀병 부리는 거지? 어? 어머님, 꾀병이라뇨. 저 정말 맹장 터져서 수술까지 했어요. 내가 그걸 믿을 것 같아? 그렇게 억울하면 진단서라도 가져와. 진단서요? 며느리 그렇게 못 믿으세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 환자예요. 지금 너무하다고 했냐? 내가 진짜 너 아주... 제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자 시모는 또 육두문자가 섞인 말을 막 내뱉었어요. 쌍욕도 그런 쌍욕이 없었습니다. 씨로 시작하는 욕부터 개로 시작하는 욕까지 저는 시모한테 별별 연소리를 종류별로 들었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죠. 그때 시모가 하는 욕을 저는 모두 통화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모는 항상 흥분한 상태에서 욕을 했기 때문에 진정하면 들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한참을 욕하던 시모가 조금 잠잠해졌을 때 저는 시모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다 하셨어요? 이제 욕 다 하신 거죠? 대단하세요. 욕 다 하셨으면 전화 끊을게요. 그리고 저한테 하신 욕 그대로 돌려드릴 테니까 듣고 제 기분이 어떨지 제발 생각이라는 걸 좀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시모는 건방지다고 또 계속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김장 한 번 안 갔다고 아픈 며느리한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그때 김장에 못 간 게 시모한테는 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이 고생할 거 생각하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더 많았는데 굉장히 나를 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시모와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명절이나 제사 때 완전히 찬밥 신세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그때마다 절 많이 챙겨주셨죠. 시모가 얼마나 유치했냐면 제사를 다 지내고 밥을 먹는데 제 밥만 안 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밥이 상위에 없는 걸 보고 황당했는데 그걸 바로 알아챈 형님이 저한테 자기 밥을 주면서 말하더군요. 동서, 이거 먹어. 이거 새 밥이야. 내가 숫자를 잘못해서 밥이 하나 모자라네. 내가 얼른 가져올 테니까 이거 먹어. 아니에요, 형님. 제가 다녀올게요. 아유, 됐어. 내가 가져오면 돼. 얼른 앉아서 먹어. 그때 분명히 시모가 밥을 준비하는 걸 봤는데 형님은 제가 민망하지 않게 해주려고 직접 가져온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시몬은 그런 며느리들을 보고 혀를 차면서 말하더군요. 아유, 진짜 우리 집 며느리들은 다 왜 저 모양이야? 내가 살 수가 없어. 아유, 속 터져 정말. 대체 며느리들이 뭘 잘못했다고 저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정말 형님이 아니었으면 이혼을 해도 진작에 이혼을 했을 겁니다. 그만큼 늘 시댁과 불안한 관계로 살았죠. 그래서 답답하면 도망치듯 전라도에 있는 제 친정으로 가서 쉬고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 바닷가도 있었기에 마음도 편해지고 좋더군요. 이 정도로 답답한 상황에 남편 놈이 제대로 사고를 치고 말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사고 안 치고 있는 걸로 위안 삼던 저는 정말 망연자실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사직서를 냈다면서 뜬금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뭐? 당신 회사에 뭘 내고 왔다고? 사표 냈다고. 힘들어서 더는 못 버틸 것 같아서 나도 오래 고민하다 낸 거야.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갑자기 뜬금없이 사표를 내면 어떡해. 밑에서 치고 오고 위에서 누르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사이도 안 좋아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괜히 따돌림 당하고 있는 기분이었단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그만두면 어떡해. 무슨 대책을 세우고 나서 일자리 구한 다음에 그만뒀어야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표를 낸 건지 남편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들이 좀 커서 저도 따로 일하고 있긴 했는데 워낙 나가는 돈이 많아서 혼자서 버는 건 역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직서를 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금방 다시 구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나마 남편을 믿었던 저는 완전히 바보가 된 겁니다. 회사 그만두고 남편이 하는 일은 일자리를 알아본다는 남편은 허구한 날 놀러 다니기 바빴어요. 심지어는 조기 축구회도 가입해서 매일같이 운동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이 터져서 남편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당신 철인 3종 경기 나갈 거야? 취업은 안 해? 왜 그렇게 운동만 해? 이력서 냈는데 연락이 와야 가지. 그럼 다른 회사도 알아봐야지. 대체 어쩌자는 거야? 기다려봐. 연락 오겠지. 대책이라곤 하나 없는 남편 때문에 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잔소리를 끊임없이 하니까 그제서야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 대리운전을 하러 나가더군요. 그러면서 돈이 좀 벌리던 날 아주 신이 난 목소리로 남편이 저한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20만 원 벌었어. 이거 좀 꾸준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보, 대리운전은 그냥 부업이고 본업을 빨리 찾아야지. 당신 능력 되잖아. 눈을 좀 낮춰서 무조건 좋은 회사만 찾지 말고 좀 적당한 곳을 찾아봐야지. 아니, 나도 커리어가 있는데 그런 작은 회사를 어떻게 다녀? 어쩜 생각이 그렇게 짧은지 남편은 돈이 벌린 날은 대리운전 할 만하다면서 기뻐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다니기라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잘 다닌다 싶었는데 대리운전을 하다가 술에 취한 손님하고 시비가 붙었던 겁니다. 상황만 보면 만취한 손님이 먼저 남편한테 시비를 걸었던 거예요. 처음엔 남편도 꾹꾹 참았는데 손님이 뒷좌석에서 남편 뒤통수를 갑자기 후려 갈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걸 참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됐는데 똑같이 남편도 때리기 시작하면서 달리던 차까지 세우고 싸우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 전화를 받고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경찰서로 갔네요. 곧장 경찰서로 갔더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 취객은 둘 다 머리도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고 목덜미에는 핥힌 자국까지 빨갛게 보였어요. 근데 또 더 억울했던 건 남편이 쌍방폭행으로 벌금까지 나중에 물게 된 거예요. 남편은 억울하다는 듯이 저한테 하소연을 했습니다.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저 술 취한 놈이 먼저 시비 건 거야. 가족 욕하면서 때리는데 어떻게 참아? 남편 해명을 들어보면
왜 경찰서까지 왔는지 이해는 갔지만 마음은 고구마를 100개 먹은 듯 진짜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대리운전도 못하게 됐고 한동안 우리 가장 노릇은 저 혼자 다 했습니다. 이런 저희 집 상황은 양가 부모님이 모르는 상태였고요. 뭐 좋은 일이라고 여기저기 알리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주말에 시모가 다짜고짜 서울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시모는 남편 생일이라며 집까지 와서 닭도리탕을 해주겠다면서 재료까지 챙겨왔더라고요. 시부가 대신 가게를 보고 시모가 집에 와서 남편 줄 반찬과 동그랑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워낙 초딩 입맛이라서 고기나 동그랑땡 같은 게 있어야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시모가 남편 생일이라 동그랑땡을 하나씩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은 또 주말이라 등산 갔던 날이라 저와 아들 시모 이렇게 셋이 집에 있었죠. 시모가 주방에서 요리하니까 저는 집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길래 가보니까 시모가 제 아들한테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가정교육 그렇게 배웠어? 어디 손도 안 닦고 음식에 손을 대, 손을 대길. 저는 시모의 호통에 울고 있는 아들을 안아서 달래주면서 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영민아? 무슨 일이야? 엄마, 할머니가 막 화내. 난 동그랑땡 하나만 먹으려고 했는데. 주변을 보니까 바닥에 동그랑땡이 나뒹굴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8살 아들이 동그랑땡을 보고 그걸 손으로 집어 먹으려다가 미끄러지면서 접시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만 겁니다. 그러자 시모는 저한테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넌 대체 이 새끼 교육 어떻게 시킨 거야? 할머니가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왜 어슬렁거리면서 손으로 음식을 집어먹어? 내가 우리 아들 주려고 이거 얼마나 열심히 구웠는데. 난 내 아들 이런 식으로 안 키웠다. 근데 얜 왜 이렇게 애가 경우가 없어? 그래도 남도 아니고 어머님 손주잖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으면 그랬겠어요. 그리고 애가 실수도 좀 할 수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시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억울한 목소리로 말하자 시모는 또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그 욕을 듣다가 너무 억울해서 또 한 번 소리쳤습니다. 욕 좀 그만하세요. 전 뭐 욕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말하셔야죠. 뭐야? 이게 그래도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어디서 못 배워먹은 버릇이야? 그러더니 시모는 손을 들어서 제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저는 제 뺨을 부여잡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시모한테 소리치더군요. 할머니, 엄마 때리지 마요. 엄마 때리지 마. 그 순간 진짜 그냥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아들까지 옆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차마 시모를 때리지 못하고 바닥에 있던 동그랑땡을 한 움큼 잡아서 시모한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시모한테 악을 쓰면서 소리쳤습니다. 지금 저 때리셨어요? 세상에 어느 때인데 며느리 뺨을 쳐요? 그리고 교육은 어머님 아들이나 시키세요. 지금 어머님 아들 1년째 백수거든요? 뭐야? 우리 아들이 1년째 백수라고? 모르셨죠? 네, 지금 1년째 놀고 먹고 있어요. 아니, 근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게 뭐 좋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그동안 진짜 옆에서 많이 버텼어요. 그런데 지금 제 뺨을 치세요? 저 교육시키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이나 똑바로 교육시키세요. 지금도 일자리 구할 생각 안 하고 등산하러 갔거든요. 앞으로 며느리 대접받기 힘드시겠네요. 제가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말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완전 난장판이 된 집을 보고 남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넌 네 엄마랑 평생 살아. 알았어? 난 더 당신 이런 집안에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알아서 해. 내가 결혼 생활 동안
이혼 생각 한두 번 한 줄 알아? 당신하고 우리 애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젠 더는 못 참겠어. 뺨까지 맞고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못 살아. 저는 그렇게 시모와 남편한테 목전껏 소리친 뒤 아들을 안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때가 한 10월쯤이라 기온차가 있어서 저녁에는 좀 쌀쌀했어요. 그 날씨에 아들 손을 잡고 길을 걷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뭐 하고 있어? 쉬고 있지. 뭐야, 너 지금 우는 거니? 우는 거야? 아니에요. 빨리 말해. 너 지금 어딘데? 밖이야? 엄마 또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 끝까지 숨기려고 했지만 엄마의 한마디에 모두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말을 모두 들은 엄마는 화를 내면서 말하더군요. 뭐라고? 뺨을 쳐? 엄마 내일 당장 아침 첫 차로 올라갈 테니까 딱 기다려. 그렇게 저는 그날 밤 찜질방에서 아이와 같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엄마는 다음 날 첫 차로 서울까지 오셨고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밤부터 아침까지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고요. 저는 끝까지 받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는 울리는 전화를 받더니 남편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서방, 지금 주소 보낼 테니까 당장 튀어와. 알았어? 1시간 안에 안 오면 혜정이 데리고 바로 내려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는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은 40분 만에 손살같이 달려왔더군요. 그때 엄마는 허겁지겁 달려온 남편한테 화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자네, 우리 혜정이 얼굴 이거 누가 저렇게 만들었는지 알지? 죄송합니다, 장모님. 들어보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면서? 네, 저희 어머님 성격이 좀 괴팍하세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성격이 그랬으면 중간에서 잘 말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감히 우리 딸을 때려? 나 절대 이대로 못 넘어가. 당장 자네 엄마 빨리 튀어오라고 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말이라고 해? 야, 혜정아, 그냥 내려가자. 남편은 다급한 목소리로 시모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시모가 서울로 왔더군요. 그렇게 결국 어머니들끼리 딱 만난 겁니다. 그때 엄마는 시모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팔을 걷어붙이면서 말했어요. 야, 네가 우리 딸 때렸냐? 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돈끼리 야는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돈? 사돈 관계 끊고 싶어서 우리 딸 때린 거 아니었어? 나도 이대로 못 넘어가겠으니까 내 딸한테 사과해. 뭘 그런 걸로 사과를 해요? 엄마는 시모의 말에 황당했는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그리고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남편 뺨을 똑같이 후려쳤어요. 그러자 시모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 뺨을 때려요? 이 여자가 미쳤나? 나 미쳤다. 너네 인성까지도 거들먹거렸다면서? 아무리 못해도 너 같은 인성보단 내가 100번 나. 그래도 이렇게 사람 때리는 거 아니죠? 왜? 너도 때렸잖아. 왜 넌 되고 난 안 되는데? 어디 몇 대 더 쳐볼까? 그때 엄마가 손을 들어올리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엄마한테 매달렸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맞아도 쌉니다. 절 치세요. 그러자 시모가 당황한 목소리로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들, 일어나. 네가 왜 무릎을 꿇어? 엄마 좀 가만히 좀 있어요. 지금 엄마 때문에 이러고 있잖아. 제발 좀 그만 좀 하라고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크게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엄마는 울면서 애원하는 남편을 보더니 시모한테 가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새끼 귀하면 남의 새끼도 귀한 줄도 알아야지. 어디서 손찌검이야? 한 번만 더 내 딸 건들면
당신은 사회에서 내가 매장시켜 버릴 줄 알아. 알았어? 엄마의 말에도 시몬은 사과 한마디도 안 하더군요. 처음부터 엄마도 이런 상황을 바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복수한 건 시모가 오자마자 사과할 줄 알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모는 처음부터 뭘 잘못했냐고 그냥 며느리를 그냥 훈계한 것뿐이라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니까 결국 남편을 때렸던 거죠. 그날 결국 엄마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시모를 보면서 저한테 결심한 듯 말하셨어요. 혜정아, 그 집안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통한다. 말할 필요가 없어. 가자. 결국 저는 엄마와 같이 아들을 데리고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고민 끝에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더 이상 엄마한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전라도에 있는 집까지 찾아온 겁니다. 당시 저도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기에 몸도 또 안 좋은 상태였어요. 다행히 주말이라 아들도 데려올 수 있었죠. 결국 아빠도 모든 상황을 알게 됐고 집 앞에서 5시간이 넘게 기다리는 남편을 본 겁니다. 그래도 아빠는 결국 사일합시고 그렇게 둘 수 없어서 남편을 데리고 술 한잔 하자며 나가셨어요. 그리고 한 3시간쯤 뒤 돌아온 아빠는 거실에 저와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혜정아, 너 남편하고 정말 이혼하고 싶니? 아니면 시댁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말 남편이 싫다고 하면 이 아빠도 지금 김서방 서울로 올려보낼 거야. 근데 만약에 시댁 때문이면 방법을 찾아보자. 애도 있는데 이성적으로 해결해야지. 아빠의 말에 저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 결심한 게 커요. 이렇게 계속 간섭하면 결혼 생활 유지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빠는 잠시 고민하더니 남편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아까 나랑 약속했지? 그거 지금 내 딸한테 말해주게. 네, 아버님. 여보, 우리 더 이상 오늘부터 시어머니라는 사람 당신한테 없어. 정말이야. 나 좀 믿어줘. 나 여기서 살기로 했어. 뜬금없는 남편의 말에 저는 황당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나 아버님하고 같이 배추 농사 지으면서 살 거야. 그게 마음 편할 것 같아. 그래야 당신이 우리 집안 사람들하고 마주칠 일도 없을 거야. 나도 정말 지긋지긋해. 나한테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 더 소중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날 받아주면 안 될까? 앞으로 다신 당신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을게. 나 장인어른이랑 약속했어. 남편을 보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그러자 아빠도 한마디 거들면서 말하셨습니다. 혜정아, 아빤 솔직히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시댁이 문제면 이번 한 번만 나랑 김서방 봐서라도 다시 생각해보렴. 그러자 엄마는 아빠를 보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안 돼, 이혼해. 그런 집안에 우리 딸 더는 보낼 수 없어. 엄마는 끝까지 단호한 목소리로 남편을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비는 남편을 보던 엄마는 결국 백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빠를 보면서 차분하게 생각을 말했습니다. 우선 애 학교 때문에 이사 오는 건 좀 그래요. 그냥 서울집을 이사할게요. 제 말에 엄마는 곰곰이 생각을 하다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자네 아직 직장 못 구했으니까 혜정이랑 영민이만 서울로 보내고 자네만 여기 있게. 여기서 일하는 거 보면서 우리 집 사이가 될 자격이 있나 없나 볼 거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래, 다음 달부터 우리 배추 수확식이라 엄청 바쁘니까 각오하게. 그래도 월급은 넉넉히 줄 테니 밑바닥부터 일 한번 해봐. 피땀 흘려서 돈의 소중함을 자네가 좀 알았으면 좋겠네. 언제까지 대리운전하면서 불안하게 살 거야? 네, 장모님, 저 여기서 정신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친정 부모님의 배추 농사를 돕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남편하고 같이 서울로 가서 집을 이사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하고 완전히 연을 끊어버렸네요. 그 후 남편은 한동안 계속해서 전라도 친정집에서 배추 농사를 도왔습니다. 엄마는 남편한테 월급을 주면서 돈의 소중함과 가장의 역할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서울에서 아들과 있는데 엄마한테 반가운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혜정아, 시모한테 전화는 이제 안 오지? 이사한 뒤로 주소를 모르니까 못 오셔. 연락 와도 그냥 안 받고 있어요. 그래, 절대 받지 마. 알았어? 그리고 김서방 있잖아. 사람 괜찮더라. 그냥 여기서 우리랑 같이 일하면 어때? 좀 약해 빠진 건 있는데 책임감도 강하고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어젠 글쎄 네 아버지랑 술 한잔하다 울면서 말하더라. 이제야 가장 역할이 어떤 건지 알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안아줘서 감사하다고 아주 펑펑 울더라니까. 정말? 나한테 얘기 없었는데? 김서방 두고 보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좀 약한 모습이 있어서 그렇지. 내가 좀 사람 만들어서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알았지? 밥도 2그릇씩 챙겨주면서 얼마나 잘 있는데. 일하고 먹는 밥이 꿀맛이라고 아주 밥도 복스럽게 먹는데 아주 보기 좋아. 그렇게 남편은 친정에서 한동안 배추 농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바쁜 시기가 지나고 서울로 올라온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대단하더라. 완전히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는데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장모님한테 내가 배울 점이 너무 많더라고. 말은 무섭게 하셔도 날 얼마나 이렇게 신경 썼는지 몰라. 동네 사람들한테 막 우리 사위라고 자랑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어깨가 으쓱하더라니까. 그랬어? 여보, 지금까진 당신이 우리 집안의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중심 잡아서 내가 더 열심히 할게. 당신과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게. 진짜? 우리 남편 그동안 많이 변했네. 그럼 이번에 제대로 배웠어. 그런 의미로 우리 가족,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영민아, 너도 와. 엄마 아빠랑 파이팅 하자. 영민이는 신이 나서 달려오더니 남편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려놓더군요. 저도 그 위에 손을 얹었고 그렇게 세 가족 손이 모이자 남편은 힘껏 소리쳤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영민이가 폴짝 뛰어오르면서 파이팅을 하면서 즐거워했어요. 달라진 남편의 모습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후 남편은 완전히 달렸고 운 좋게도 다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예전엔 툭하면 힘들다고 하던 남편이 이제는 힘들다는 말도 안 해요. 그게 저는 가장 신기했답니다. 비록 저희 부부는 결혼 생활에 한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지금은 순탄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준 친정 부모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랍니다. 지금은 1년 정도 지났지만 아직 시모와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모와 관계를 회복하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지금도 가끔씩 귀에서 시모가 하던 욕이 환청처럼 들릴 정도예요. 그래도 남편은 시댁에 자유롭게 다니고 있답니다. 절대 저희 이사한 집 주소는 알리지 않고 남편만 시댁에 다니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네요. 이혼이 쉬운 시대라곤 하지만 한 번 맺은 부부의 연을 쉽게 끊을 수야 있겠습니까? 이혼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한 이유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서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던 좋은 기회였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낸 이유는 명절이 이혼 위기로 가는 부부들이 가장 많은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부들이 쉽게 가정을 포기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분명 같이 노력하다 보면 달라질 희망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을 결심했던 순간처럼 서로를 좀 더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한가위에 가족들과 화목한 명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모두 행복하세요.